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다키온뉴스 조호진 대표와 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소식, 외국인이 12월 이후 처음으로 2거래일 연속 매도한 삼성전자, 삼성 소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삼성 오너일가가 주요 계열사 지분을 블록딜 형식으로 매각합니다. 홍라희 여사와 이보진 호텔신라 대표,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세 모녀가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 지분 약 2조 8천억 원을 블록딜 형식으로 매각했다는 보도, 어제 한국경제신문이 오후에 가장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자, 조호진 대표님, 이 같은 부분 상속세 납부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작년 10월 27일인가 그때 이미 예견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블록딜을 갖다가 신탁을 했다는 이제 공시가 떴고, 그래서 이제 그 기한이 4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말로 하면 이제 4개월 얼마 남은 시점에서 이제 실제로 실현됐다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 등 2.8조 원을 블록딜로 하는데, 이 블록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할인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블록딜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량으로 사주니까 시장가보다 좀 싸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면 그냥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하고, 5% 넘으면 이제 야, 할인율이 너무 크다. 그 할인율이 너무 크면 이제 기존 주주들에게는 좀 부담이죠. 왜냐면은 내가 산 종가가 아닌데 이쪽에서 크게 이제 할인을 받아가서 이제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당장 이제 그 다음날 종가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기사로 나온 거는 2% 정도 할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존 주주들이나 이제 새 모녀 입장에서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갖고 있던 주식 모두를 이제 블록딜로 이제 매각하겠다로 이제 추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상속세가 사실은 이제 이자만 월 한 100억, 그다음에 연간으로 치면 세 분이 모두 합치면 수천억 정도 된다, 2천억 된다 이런 추정이 있어서 상속세 마련을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10월 31일 날 종가 기준 했을 때 어제 종가 기준까지 합치면 삼성전자가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어떤 주가 올라서 생긴 차익만 한 2,900억 정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작년 10월 말에 이제 블록딜로 넘겼으면은 사실은 3천억 정도의 손실을 보는 거였는데, 그 사이 삼성전자 주가 많이 올라서 이제 블록딜을 통해서 3천억 정도의 수익이 이제 발생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보면은 이건희 회장이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부호 가문도 연부연납 신청을 했죠. 5년 동안 세금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내는 상황입니다. 우리 상속세, 증여세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10에서 50% 이것저것 부대 세금 합치면 65%까지 내야 되니까 상당히 높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속세 관련해서 이재용 회장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이제 삼성가의 세 모녀가 이제 블록딜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전에도 지분도 축소하고 연부연납 신청도 했는데, 근데 이재용 회장은 사실은 지분 축소를 하거나 담보대출 없이 상속세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 기억이 한 1년 전이다. 근데 그때 아마 신용대출을 5천억 받았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긴 했는데, 그 사이에 실제로 만약 신용대출 받았으면 어디 한 군데에서라도 추가 기사가 나왔을 텐데 아직까지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은 사실 신용대출도 없이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다 처리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미스테리하긴 합니다. 다른 똑같은 가족들이고 똑같은 이제 부담이 있을 텐데 이재용 회장은 어떻게 상속세 마련을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아, 네. 취재를 하셔가지고 의문을 좀 해소시켜 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신재근 기자하고 LG화학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LG화학이 1조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올해 조 단위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관련 내용, 신 기자, 이거 특종인가요? 네, 그렇다고 네, 말씀드렸죠.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복수의 이 증권업계 관계자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LG화학은 지금 1조 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G화학 사정을 잘 아는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금 LG화학이 회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부펀드 등의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도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기존에 발행된 회사채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지난 10년 사이 발행된 회사채 중 약 1조 원 가까이인 8,700억 원어치가 오는 이제 2월부터 5월까지 만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LG화학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에 대해서 지금 확정된 바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특종 보도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데요. 자, 일단 시장은 LG화학이 이번에 회사채를 발행하면 어디에 좀 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 구체적인 사용처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오는 4월 이 배당금과 이 법인세 지급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란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LG화학은 지난해 현금 배당금으로만 8천억 원어치를 지출을 했는데요. 여기에 법인세 지출까지 감안하면 1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올해를 포함해서 2030년까지 예정된 투자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배당 재원 등을 마련하려면 추가 현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해서 지금 매년 10조 원의 투자비가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반면 실적은 최근 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천억 원 초반대로 시장 예상치의 3분의 1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실적 역시 양극재 판매 가격 하락과 석유화학 시황 악화로 인해서 부진을 예상치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북미 양극재 공장 건설에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돈을 쓸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LG화학은 미국 테네시에 북미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양극재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미국에서 드는 비용이 한국보다 천문학적으로 비싸다는 점인데요.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극재 1만 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서는 3천억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국에서는 또 1천억 원 정도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미국이 한국의 한 3배 정도 비싼 수준입니다. 네. 네, 세금도 좀 내고 이제 투자도 더 하고 이런 데 이제 쓸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채 발행은 시장 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다 팔려야 되고 또 금리도 좀 낮게 이제 가져가야 되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채 시장이 연초 효과 제대로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새해 들어서 지금 AA 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는 흥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태형건설 워크아웃 문제에 따른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로 인해서 비우량물은 투자자들의 발길이 좀 끊어지는 상황이지만 등급이 높은 우량 기업의 경우에는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회사채 발행을 실시한 곳은 벌써 10곳에 이른데요. 대표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모집액의 7배가 넘는 주문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LG U+ 역시 2,5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에 1조 7천억 원이 몰렸습니다. 태형건설 사태로 크레딧 시장이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우량 회사채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증권업계는 이 같은 비우량 회사채와 우량 회사채 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등급이 AA+ 등급인 LG화학 입장에선 현재 나쁘진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조 원 회사채 발행 추진을 하고 있는 LG화학 소식 확인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스마트머니를 아십니까? 이 빠른 정보력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스마트머니로 불리는 사모펀드가 국내 플랫폼 기업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얻어가실 수 있는 투자 포인트 궁금한데요. 김선용 대표님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컨셉은 장기적으로 이제 카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시는데 그래도 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일단 멘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PE라고 부르잖아요. 미국에서 사모펀드를 두 가지로 보통 나누는데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불리는 PE와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고 불리는 이제 PEF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PE를 회사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PEF를 펀드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거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요. 이들은 보통 굉장히 정보력이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사이트가 장기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 투자하는지를 보고 하면은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일단 이들이 최근에 우리나라의 국내 플랫폼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좀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제 거래소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이제 연초부터 9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제일 매수를 많이 한 종목이 카카오로 나왔더라고요. 309억 원 정도를 매수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네이버를 170억 원어치 매수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이 두 기업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 거의 피크를 찍고 나서 이제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 고난을 넘어서 이건 거의 고통의 시간을 주고 있는 기업들인데 그나마 좀 이런 스마트머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은 이게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좀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그런 희망을 품을 만한 충분한 어떤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최근에 제가 보통 연결하는 기업이라고 하죠.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에 106억 원을 투자했고요. 한국항공우주 카이를 73억 원 투자했고 하이브를 66억 원 그리고 한전기술을 65억 원, 코에이를 45억 원 매수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네카오, 뭐 LG 디스플레이 주로 이제 저가 매수를 많이 이제 펀드들 스마트머니가 했다는 얘기인데 주로 이제 성장주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사들였습니까? 일단 코스닥도 이제 1위가 보니까 작년 7월 달에 고점 찍고 현재 많이 빠진 에코프로 BM이 1등이더라고요. 이제 228억 원을 매수했고 두 번째가 반도체 소부장 인쇄 회로기판이죠. 심텍을 121억 원 매수했고 쿼츠 쪽에 이제 유명한 이제 원익 QNC를 69억 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설계 기업인 에이징랜드를 51억 원 매수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사모펀드 기업이 이제 아무래도 플랫폼을 인수한 거는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기가 사실 끝났죠.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고 이제 인하를 누군가는 바라고 있지만 인하기는 아직 좀 멀었다는 말씀 좀 드린 적이 있고요. 그 어쨌든 그 기대감이 이제는 인상은 아니고 이제 인하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거 좀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성장주와 함께 이제 반도체 시장의 어떤 회복 기대감에 대해서 뭐 이제 소부장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카카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뭐 제 주변에도 되게 많고 뭐 후배들 맨날 물어보는데 일단 제가 지난주 다뤄들었던 대로 이제 사법 리스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경영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주주들을 위해서 제대로 쇄신하고 그리고 이제 주주 친화 정책도 좀 많이 쓰고 그리고 신사업에 좀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면은 금리 인하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 라인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에 따라서 좀 주가가 좀 많이 빨리 좀 반등했으면 좋겠고요. 반도체 역시 최근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제 가끔은 투자할 때요. 귀를 좀 닫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사모펀드의 스마트머니는 이달 들어서 에코프로비엠과 카카오를 가장 공격적으로 많이 담았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삼성 SDI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또 LG 엔솔이 부진한 성적표를 공개했죠. 2차 전지 관련주들 함께 일제히 동반 하락했는데 그 안에서도 유독 삼성 SDI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자, 조호진 대표님, 이 삼성 SDI 지분 관련 공시와 함께 전날의 하락 배경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전날 이제 그 장 마감 이후에 삼성생명이 그 삼성 SDI 지분을 갖다가 이제 팔았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 삼성생명은 이제 고객들이 이제 그 투자한 보험금 중에 변액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액보험은 그걸 갖고 이제 삼성생명이 투자를 해서 일정 이상 또 이제 수익은 나면 돌려줘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당연히 그 변액보험을 갖고 삼성그룹의 계열사, 삼성전자, 뭐 삼성 SDI 뭐 등에 투자를 하는데 어저께는 삼성 SDI 주식을 갖다가 좀 팔아서 34억 을 갖다가 마련했다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삼성생명이 보기에는 삼성 SDI가 그렇게 전망이 좋지는 않다라고 이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삼성 SDI에 대해서 삼성생명이 나름 리서치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리서치한 결과를 딱 공시를 한 것이고 바탕으로 이제 해당 종목을 추정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어저께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갖다가 갈 뻔했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그 전날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그 작년 4분기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컨센서스를 무려 34%나 하회했습니다. 이 컨센서스를 하회한 이유는 결국 LG 엔솔이 그 원래 LG 엔솔도 최종의 완제품을 갖다가 판매를 하면은 완제품을 만드는 이제 주요 재료들이 이제 올라가면은 마진을 갖다 발생한 일종의 이제 정유주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재료들이 이제 너무 이제 안 좋아서 거기서 생긴 문제가 있고 근데 완제품을 사가는 그 2차 전지를 사가는 이제 그 배터리를 사가는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그 수요가 최종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 가장 큰 시장은 LG 엔솔과 관련된 가장 큰 시장은 유럽과 미국인데 뭐 LG 엔솔이 뭐 중국에 가서 팔 건 아니죠. 왜냐하면 CATL이 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인데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이유는 이제 그 가장 크게는 이제 전기차를 갖다가 보조금이 있었는데 보조금을 이제 사실은 늦게는 작년, 더 이르게는 뭐 재작년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가격이 올랐습니다. 전기가 오른 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제 에너지난이 생기면서 전기 가격이 오르니까 전기 가격이 오르면서 사실 전기차에 대한 장점이 희석되거든요. 우리는 휘발유나 디젤에 비해서 전기차가 훨씬 싸니까 그런 강점에서 전기차를 썼는데 전기 가격이 오르면서 뭐 사실은 그런 가격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는 사실 상대적으로 전기가 싼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기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희석이 됐는데 여기에 고금리로 미국 같은 경우 고금리 5.5% 되기 때문에 고금리 때문에 사실은 그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지나간 일이고 그 올해 어떻게 될 것이냐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만약 대선에서 미국 공화당에서 이제 당선이 된다. 이 트럼프와 미국 공화당 당선을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콜로라도 법원에서 너는 이제 대통령 후보 자격도 없다라고 이제
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이게 연방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 트럼프랑 공화당이랑 분류해서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IRA를 전폭적으로 뒤집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나는 가솔린을 판매를 허용하겠다. 이거는 이제 전기차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죠. 이런 점에서 트럼프랑 공화당을 갖다가 분리해야 되는데 공화당의 싱크탱크라 쓰는 헤리티지는 IRA를 갖다가 전면 뒤집어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아닌 공화당 주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IRA를 손볼 것은 이제 그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제 같이 올해 내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솔 엔진 쓰는 이제 자동차의 판매를 계속 이제 허용할 가능성, 그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자, 좀 전에 저희가 CES 2024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을 했었죠. 그때도 이제 수소 관련한 어떤 비전 이런 거 얘기를 기자가 전달을 했습니다. 수소 관련주 최근 2년 동안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었는데 앞으로 전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이번 CES에서 수소 관련된 어떤 얘기들이 나왔다고요? 네, 현대자동차는 이번 CES 2024에서 수소와 소프트웨어로의 대전환이라는 이 미래 비전을 밝혔습니다. 수소를 꼭 필요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보고 수소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자동차 공급업체인 보시 모빌리티도 올해 첫 수소 연소 엔진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소는 오래전부터 이미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아왔지만 값비싼 그 생산 비용으로 인해서 이 대중화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궁극의 청정 에너지라 할 수 있는 그린 수소의 경우 생산 가격이 킬로그램당 4.5달러에서 12달러까지 높아서 경제성이 매우 낮은 게 현실입니다. 미국 정부가 제시한 수치를 좀 참고를 해보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소 생산 가격이 킬로그램당 1달러 밑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두산, 퓨얼셀 등 수소 관련주 주가가 최근 2년 동안 부진했던 점도 이런 이유로 수소 대중화가 늦춰질 수 있을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네, 수소 대중화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관련 종목들 2년 동안 지지부진했는데 이렇게 올해 들어서 CES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올 한 해 수소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또 많다고요. 네, 정책 모멘텀도 또 이렇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수소 발전 입찰 시장 제도를 개설을 했는데요.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CHPS를 도입해서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 포함된 수소 발전을 별도의 입찰 시장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한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는 전력 일부를 수소 발전으로 생산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수소가 태양광이나 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하나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 비용이 비싼 수소가 수소 발전이 경쟁하기엔 좀 불리한 구조였지만 수소 입찰 시장이 따로 생기면서 수소만을 따로 취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증권업계는 청정 수소 입찰 시장이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수소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수소 생산 기업에 대해서 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청정 수소 생산 시 킬로그램당 최대 3달러의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또 중국과 유럽도 수소 생산과 이송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는 등 전 세계가 앞다퉈서 수소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 효과가 앞으로 가시화되는 2, 3년 뒤에 수소 산업이 성장 초기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수소차 시범 모델 그거를 이제 홍보하시는 어떤 분이 그 수소차 그 배기 파이프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서 이렇게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맛이 좀 궁금하긴 했는데 그만큼 이제 깨끗하다는 거죠. 이제 배기가스 하나도 안 나오고. 뭐 수소차는 이제 크게 보면 다만 이제 큰 트럭이나 이제 선박 이런 데 먼저 많이 쓰이게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올해 수소 관련 기업 실적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는 확실하게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탱크 등을 만드는 일진 하이솔루스는 지난해 영업 적자에서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버스나 트럭 등 상용차 시장에서 강점을 갖는 수소 모빌리티 특성상 상용차에 탑재되는 수소 저장 용기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소 저장 용기 수요 증가는 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일진 하이솔루스의 상용 수소 저장 용기 관련 매출액은 250억 원 정도로 2022년 한 해 매출액보다 50% 이상 높습니다. 또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하는 두산 퓨얼셀도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신규 수주가 올해 또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증권업계는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이 올해 중에 열리게 되면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데 국내 수소 연료전지 발주 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일반 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서는 두산 퓨얼셀이 80% 가까운 점유율을 확보했기 때문에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서도 그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부진을 딛고 수소 관련주 올해는 부디 좀 반등에 나서줄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수소 이야기 신 기자와 나눠봤고요. 자, 테마를 조금 더 우리 확장해 볼까요?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와 풍력 관련주, 연초 들어 주춤하나 싶었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최근 들어 다시금 반등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변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김선영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코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죠. 이제 공약이자 친환경, 친재생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의견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에도 관련 국내 기업에도 이제 기업의 주가에 관심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테마를 사실상 시작한 미국이 이제 대선과 관련된 부분인데 전통적으로 이제 화석연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화당,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는 당이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핵심인 현재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 민주당이 어쨌든 양쪽의 주자들의 어떤 지지율에 따라서 이제 관련 테마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평가도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은 솔직히 여러분은 그날까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선 가능성이 좀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뭔가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IRA와 신재생이 좀 메인 이제 주제로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됨과 동시에 IRA 날려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현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다 뒤집어 버리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 테마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좀 불안함이 있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선 올해 11월 5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뚜껑을 실제 열어봐야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최종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때까지 이제 계속 관련 이슈 지속이 되겠죠. 지금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대선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관련주랑 관련 업종에 대해서 좀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이제 경우의 수가 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모든 것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서 나오는 이런 고민들인데 일단 현재 몇몇 지역별로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오지 못하게 후보를 등록 자체를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시간 끌면 뭐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만일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금리 인상기가 사실상 끝나고 이제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 그리고 금리 인하 효과를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리고 하지만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미국은 이제 의회 국가죠. 그래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집권 1기에 잘 아시겠지만 신재생과 이제 친환경 쪽 산업을 워낙 크게 성장을 시켜놨고 많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엄청나게 투자를 받아놨기 때문에 이걸 완전 취소하거나 폐기를 못하죠. 공산당이 아닌 이상 절대 못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의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이 보통 이제 스윙 스테이트, 이게 유권자의 어떤 심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네같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스윙 스테이트라 불리는 지역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러스트벨트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 자동차 산업이 위주로 했었던 디트로이트 위주인데 녹이 쓸어서 이제 러스트벨트 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곳인데 이곳이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90조 엄청난 투자 붐이 불면서 미국의 북동부 공업 지역 자체가 옛날이랑 다르다라는 평가를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전기차와 IRA에 힘입어서 20년 전보다 보니까 투자 규모가 확인해 보니까 22배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큰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기업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이 조지아에 7조 투자했고 현대모비스가 조지아에 1조 투자했고 LG엔솔이 오하이오에 뭐 12조 투자했죠. 그리고 이제 SK온이 17조 투자했고 삼성 SDI가 인디애나에 4조 투자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본인이 대선됐을 때 이 러스트벨트 지역 잡으면서 이제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잡아야 되는데 그 지역 자체가 지금 IRA나 이런 거 효과를 얻어가지고 지역이 살아나고 있는데 과연 거기다 대놓고 나 이거 폐기할 겁니다라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과연 좋아할까요? 절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폐기는 제가 봤을 때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투자를 나서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